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엔 매일경제 김명준입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비례대표 등록을 신청한 정당만 38개에 달해서 이번에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개표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그동안 약속한 여성과 청년 공천 비중은 미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약속을 못 지킨 셈이죠. 과연 선거 공약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주말엔 매일경제와 함께 그 고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성재준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엔 매일경제, 오늘 신문을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격돌 준비. 격돌 준비, 뭔가 이제 채비를 다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판 붙자,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후보 등록 마감 날, 어제 이 총선 후보 등록이 이틀에 걸쳐서 이제 마감됐는데 끝까지 파행 공천이다. 여야 할 것 없이 파행 공천이었다, 그런 말인데 일단 작은 제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일 어젯밤 10시 기준 지역구에 699명이 등록했답니다. 물론 이제 마감은 자정이었겠죠. 그런데 이 신문 또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10시까지 집계를 낸 것 같아요. 여당은 비례당의 의원 5명, 현역 의원 5명을 긴급 대여, 쉽게 말하면 꾸어줬다는 거예요. 야당은 조수진 대신 한민수 벼락공천. 이 얘기는 두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고요. 여야 모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청년과 여성 공천은 뒷걸음질 쳤다. 여성은 21대보다 5%포인트 줄어서 14.2%. 2030 비율은 6.1%에서 오히려 5.4%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제 후보 등록 마감된 또 하나의 통계를 좀 볼게요. 중앙일보 5면 기사도 마저 보겠습니다. 비례 신청 정당이요 38곳에 달합니다. 투표 용지가 무려 51.7cm랍니다. 이거 상상이 잘 안 되네요. 51.7cm. 만약 제가 이거 투표용지를 들고 있으면 어디까지 후루룩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투표용지가 후루룩 내려갈 거예요. 또 수개표 위기. 또 일일이 이 전자개표 기기에 안 들어가니까 너무 길어서 이걸 일일이 손으로 세야 된다. 어느 당에 어느 후보가 몇 표를 얻었는가를 수작업으로 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읽어볼게요, 기사를. 자, 40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또다시 수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중앙선관위가 34개 정당 46.9cm 길이 투표용지까지 자동 개표가 가능한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했지만, 쉽게 말하면 34개 정당이 투표용지에 들어갔을 때 이 전자투표기로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서 보셨죠? 38곳, 투표용지가 51.7cm보다 보니까 이건 투표지 분류기, 즉 전자개표는 어려워졌다. 그래서 38개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만약 선관위가 서류 심사를 거쳐서 이들 정당의 등록을 모두 인정한다면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 길이는 51.7cm가 된다. 이 경우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분류기를 이용한 자동 개표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 4년 전에 어땠냐? 당시 35개 정당이 등록했고 투표용지가 48.1cm. 이것도 역시 46.9cm를 넘겨서 수개표, 일일이 수개표했고요. 선거 다음,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다음 날 10시, 오전 10시에야 마무리돼서 아주 박빙인 곳은 다음 날 오전에야 이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치열했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중앙선관위가 서류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한 4개 정당 정도가 조금 지금
이 서류 심사에서 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다 인정이 되면 38곳이 되고 만약에 그게 반려가 되면 극적으로 이제 전자 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주말 거쳐서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일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 등록이 마감됐는데 어떤 포인트에 지금 이 중점을 두고 있냐. 동아일보 일면. 전과자, 반미, 피고인에게 금배지 달아주는 비례당이다. 여야 위성 비례정당 38개 난립했고 난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졸속 검증 후보들 당선권에 배치했다. 전문가 등 배려한다는 원래 비례대표 취지를 외면한 거 아니겠냐. 기사를 읽어볼게요. 여야의 공이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그 기사를 읽어볼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보다 앞서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고도 졸속으로 후보를 검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횡령 및 폭력 전과에도 당선권인 10번에 배치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19석, 19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때에 비춰본다면 10번은 안정권이다 이 말이겠죠.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틈을 타 양 진영의 극단적 성향의 비례 전문 정당들도 덩달아 등판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비례 2번을 받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차규근 등 당선권 내에 재판 중인 사람만 3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위성정당은 만들었어요. 그런데 장현주 부위원장님, 이제 뭐 신문도 지적한 거죠. 뭐 동아일보뿐 아닙니다. 여러 신문들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 뭐 지역구 후보도 그렇습니다만 이 비례대표 후보의 검증 과정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좀 면키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또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비례대표를 정함에 있어서 위성정당도 만들고 또 인재도 또 영입을 하고 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까지 마지막까지도 뭐 서로 간에 진통을 빚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또 국민의 미래에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계속해서 좀 갈등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극적으로 밤에 또 명단이 조금씩 수정이 되고 또 이런 모습들도 비춰졌는데요. 그만큼 얼마나 시간을 촉박하게 또 인물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실했을 수 있겠다라는 국민의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명단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국민들께서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비례정당은 어느 정당이 득표하겠다라는 이제 결심에서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결단하실 시기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단을 보면서 인물의 면면들 그리고 그 인물들의 경력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서 내가 비례표는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이제 하시는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으로서도 당연히 인물에 대한 검증들 당연히 까다롭게 했어야만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야 함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특히 이 비례대표의 취지가 결국에는 직능별 전문가들을 국회에 보내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소수 세력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변인들을 결국 국회에 입성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목적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각 정당들이 내놓고 있는 비례 명단들의 면면을 보시면서 국민들께서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당에 투표를 해주시리라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총선 끝나면 모르긴 몰라도 여야 할 것 없이요. 이 승패를 떠나서 이 비례대표 공천 문제 이건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제 후보 등록 마감됐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느 정도의 평균 경쟁력을 보이는가 뭐 그런 것도 관심이죠. 물론 내 지역구에는 누가 나왔나 관심이지만 볼게요. 전국 지역구 의원은 254명을 뽑습니다. 254개 지역에 699명이 등록했고요. 평균 경쟁률은 2.75대 1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 등록 정당은 신청 정당은 38곳에 달하고요. 역대급이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격돌 준비 채비가 이제 갖춰지는 모양새인데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3면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랴부랴 지역구 의원 5명을 더 보낸 여당,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거죠. 비례정당 4번을 받았다. 저 보세요. 오른쪽 가겠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용지의 정당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이 이제 국민의힘이 이 비례 투표용지 정당 순서 받아서 3번은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4번은 국민의미래 위성정당이 받았고요. 그리고 5번은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7번 개혁신당 등등등 됐습니다. 그리고 8번 자유통일당, 9번 조국혁신당. 왜냐하면 또 왜 우린 또 안 불러줘요? 그럴까 봐 여기 나온 것도 다 불러드릴게요. 자, 불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볼게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 볼게요. 동아일보 3면도 여당 위성정당 기호 4번 사수 지켜냈다는 거잖아요. 국힘 막판 의원 5명 구워주기다. 이거는 강전의 부위원장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비례대표 기호 순서 4번을 지금 사수란 표현을 썼어요. 네. 4번이 왜 중요한 거예요? 아무래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이제 투표 용지에 있어서의 비례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위성정당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을 할 때는 가장 의원 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1번 그리고 국민의힘이 2번이 되는데요. 이 양정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를 내지 않고 비례용으로 위성정당을 따로 지금 창당을 한 상황이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3번은 더불어민주연합, 4번 국민의 미래로 해야 일단 지역구 투표를 할 때의 그 투표 용지와 순서가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의원을 더 많이 보낸다면은 3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서로 간에 뭐 암묵적 합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 순서를 맞추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이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13명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국민의힘이 그 과정에서의 실수가 있었던 부분을 뭘까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행법상 봤을 때는 비례대표 그 순번에서 앞순위로 올라가려면 그 지난 총선에서 3% 이상의 비례 의석에 있어서 3% 이상의 득표를 했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현행으로 지역구 의원이 5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이나 국민의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22대 총선을 겨냥해서 신당을 창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는 뭐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역구가 5명 이상 있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약간 그 부분을 놓쳤었군요. 놓쳤다가 네, 후보 등록 전에 확인을 하고 그 5명의 이번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보내게 된 거거든요. 긴급 수혈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는 4번을 사수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역구 투표용지 순서랑 위성정당 투표용지 순서 맞췄다.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3면에 또 다른 기사가 있어요. 그건 볼게요. 자, 여야가 위성정당 꼼수, 뭐 언론들의 시각은 곱지는 않아요. 위성정당 꼼수 25억을 챙기고 무자격 논란 인사 당선권에 배치했다. 지금 돈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이 문제가 있는 인사는 동아일보가 이제 이렇게 한 판 정리했고 돈 얘기로 가볼게요. 저 오른쪽에 있습니다. 무슨 돈 얘기냐? 선거를 치르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2대 총선의 선거 보조금,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주는 이걸로 이 선거 좀 치는데 보태 쓰세요. 그런 선거 보조금이 있어요. 예상 수령 금액, 아직 받은 건 아니니까 예상 수령 금액이에요. 정당별로 보세요. 국민의힘이 101석이고요, 현재. 그다음에 125억 정도를 받을 걸로 보여요. 더불어민주당은 142억, 약 125억. 근데 왜 시청자분들이 의원수 142고 더불어민주당 142고 국민의힘 101석인데 왜 비슷하게 받아요? 이게 법이 그렇답니다. 이 여야 원내 교섭단체에게는 500억 중에 절반, 그러니까 250억을 나누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250억을. 그리고 나머지 500억 중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위성정당이죠. 민주당 계열의 더불어민주연합이 25억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 미래가 25억을,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25억, 새로운 미래도 25억. 대충 보니까 한 5석, 기본 5석 정도를 얻으면, 지금 마지노선처럼 보이죠? 5석 정도로 현역 의원이 있으면 25억 정도는 받을 수 있구나. 뭐 그런 계산이
잠정적으로 나와요. 진보당은 한석이라서 약 10억 정도 뭐 이렇게 등등 되고 있습니다. 자, 여야 할 것 없이 보세요. 김진욱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뭐 이 막판에 의원 5명 중 이제 국민의힘 사례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여야 모두 꼼수란 편도 있어요. 좀 이렇게 의원 꿔주기 행태에 대해서는 곱지 않으실 것 같아요. 유권자분들이 어떻습니까? 일단 유권자들께는 좀 송구한 마음을 먼저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던 것인데 지금 비례제가 이 병립제가 아니라 병립제라는 것은 정당에서 지역구 후보와 비례 후보를 같이 낼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캡이 씌워져 있는 연동형제로 되다 보니까 일당과 이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례에서 연동형으로 할 경우에는 의석을 차지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또 좀 전에 말씀들을 주셨던 것처럼 순번이 또 중요한 것이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지금 그 국고 보조금까지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국고 보조금 때문에 갑자기 의원을 꿔주고 맞춘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 연동형제의 취지를 최소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의석들이 필요하고 네. 이런 뭐 순초적인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난번과 이번 두 번 연동형제를 해봤지 않습니까? 이 연동형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좀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다음 23대 국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논의를 좀 그렇죠. 시작해서 그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좀 합리적인 이 제도를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물론 김진욱 대변인님은 조금 전에 뭐 보조금 때문에 의원 꿔주기 하는 건 아니겠지만이라고 이제 뭐 단서는 다셨습니다만 성재준 의원님 실제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개혁신당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비판도 하기도 했어요. 의원을 채워서 25억 받는 과정 뭐 좀 비판하기도 했어요. 이런 면이 좀 국민 여러분께 유권자분께 어떻게 비춰질까 이게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개혁신당 문제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랑 조금 이제 뭐 썰전 아닌 썰전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선관위 또한 마찬가지 유권 해석까지도 나왔었고 그래서 뭐 당원들의 어떤 뭐 후원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반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뭐 주장까지도 나왔던 상황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25억 정도가 지금 뭐 아까 저기 제목에서 챙겼다라는 표현까지도 있는데 네. 저게 국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아하.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를 위해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양해 속에서 이게 지금 지급이 되는 상황인 것인데 과연 근본적으로 정말 세금이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쯤 됐으면 제가 봤을 때는 비례대표제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당시 이제 그 준연동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건들을 패스트트랙까지 올려 가지고 이거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왔던 비판이 뭐였냐면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굳이 그거를 패스트트랙까지 올려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정도의 이제 크기, 대한민국 정도의 인구수에서 정당수가 38곳이나 나온다는 게 이거는 비상식적인 것이고 그리고 준연동제 같은 경우도 원래 취지 같은 경우는 뭐 미국같이 큰 어떤 지역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선거제도를 바꾼다라는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양성 결과 지금 만들어진 것들이 어떤 모습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상 진짜 무자격 그 자체인 거예요. 국가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반국가 세력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당선권에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지금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람까지도 당선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비례제도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법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분 말씀의 공통점은 분명히 찾을 수 있겠네요. 22대 총선 끝나면 반드시 선거제에 한번 손보고 비례대표 취지도 맞는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세금이 쓰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희비. 말 그대로 이제 명함이 엇갈리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선거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아무래도 여론조사가 지금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말하죠. 이재명 후보. 48%. 원희룡 후보겠죠. 원희룡 전 장관. 43%. 명룡대전 접전이다. 이게 어떤 조사인가 봤더니요. 매일경제와 MBN이 총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만 한 건 아니고요. 한 6곳 인천 계양을 포함해서 이 주요 지역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앞서 말씀드렸죠. 여기는 지금 이제 배치는 여야 순서로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 43%, 이재명 후보 48%. 경기 수원병도 가보겠습니다. 박문규 시간 관계상 존칭은 생략할게요. 박문규 37%, 김영진 45%. 경기 화성을입니다. 한정민 19, 민주당 공영훈 51, 개혁신당 이준석 20,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민의힘 정진석 49, 민주당 박수현 37, 경남 양산을 전직 경기도지사 이 출신들이 맞붙은 곳으로 또 유명하죠. 국민의힘 김태호 47%, 민주당 김두관 46%. 부산 북갑입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40, 민주당 전재수 54.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매일경제와 MBN이 총선 여론조사를 했고요. 뭐 자세한 건 뭐 중앙선거 홈페이지 가면 이제 어떻게 조사했는가 나옵니다만 지금 보세요. 희입이 물론 이제 계양을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강전의 부위원장님 보실 때 뭐 각종 여론조사마다 뭐 수치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매경과 MBN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원희룡 후보가 많이 따라 붙은 모양새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 차례 여론조사가 있었던 지역구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아마 가장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지역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있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처음에는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많은 포인트 차로 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다가 물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아직 뒤집은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이 새롭게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계양을 지역에서 그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조금 더 그 진보 쪽이 우세했었던 그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에는 계양갑에서 을로 넘어오고 오히려 보수 쪽의 표가 조금 더 많이 나왔었던 계양 1동과 3동 같은 경우에는 계양 을에서 갑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선거구 획정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나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선거 획정이 다 끝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조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어서 더 떨어지게 나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오히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또 지금 나온 48%, 43%, 네. 이 5%포인트 차 결과가 나온 이 MBN 조사에서는요. 이번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있었던 조사입니다. 네. 근데 그때는 생각해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종섭 전 현재죠 호주 대사 그리고 황상무 전 수석의 문제가 굉장히 컸던 상황에서도 5%포인트 차까지 따라잡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가 한국에 귀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큰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분위기여서 이제 다음 주 정도의 여론조사를 아마 원희룡 후보 캠프에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건 신중하게 특히 선거 기간은 신중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뭐 앞선다고는 말할 수 없고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고 수치상으로는 이제 높은 이 수치를 보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48%, 원 43%. 포인트로는 5%포인트지만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장현주 부위원장님, 무슨 소리냐 어림없다 할까요? 그런데 그러게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역구 선거 치러야 되지만 지금
전국 선거 치러하기 때문에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좀 불리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불리하다라기보다는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선거를 또 총괄 지휘해야 된다는 것,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잖아요. 다 예견 가능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선거 총선 전략 속에 녹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는 본인의 지역구의 계양구 지역구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전국에 있는 지역구 어느 한 곳 신경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총선의 의미가 정말 크고 또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또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의회 권력마저도 사실은 국민의힘에게 넘겨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라는 그 전선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구에서 뭐 이런 접전의 양상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모든 선거구에 대해서 뭐 절박하게 절실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도 계속해서 이번 총선에 대한 낙관론을 말하는 부분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선거가 정말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만한 모습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절박하게 이재명 대표가 먼저 모범적으로 네.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그리고 전국적인 지역구에서 다 낮은 자세로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그러네요. 네. 자, 앞서 키워드가 희비였잖아요. 그러면 앞서 우리 매경과 MBN의 여론조사도 보면 곳곳에 뭐 지역별로 보면 희비 정도 아직 뭐 결과 나온 건 아닙니다만 여론조사상 수치상으로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조금 괜찮은데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다음 기사를 볼게요. 다음 기사 보면 그런 분위기가 또 느껴집니다. 조선일보 3면입니다. 두 벨트를 따져봤대요. 자, 한강 벨트하고 낙동강 벨트를 따져봤는데 볼게요. 한강 벨트 6곳 중 한 곳만 여당이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어요. 그리고 낙동강 벨트는 6곳에서 접전 양상을 띠고 있대요. 뭐 기사를 읽는 것보다 딱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명확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최근 한강 벨트 주요 지역 여론조사 6곳 본 거예요. 자, 마포 을입니다. 이 각종 여론조사를 동원한 거 참조한 거니까 해당 지역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기관과 시행한 기관이 다 다르다는 걸 일단 참조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포 을입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 44%,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 30%, 그리고 정의당의 장혜영 후보가 5%. 지금 이런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 용산 가볼게요. 서울 용산. 민주당 강태용 42%, 국민의힘 권영세 38.1%,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민주당 최현일 39%, 국민의힘 김영주 32%, 개혁신당 허은하 5%, 오른쪽 가봅니다. 서울 중성동 갑. 네. 민주당이 조금 곤혹스러웠던 뭔가 곤욕을 치렀던 곳이었죠. 서울 중성동 갑 민주당 전현희 43%, 국민의힘 윤희숙 34%, 서울 광진 을로 갑니다. 민주당 고민정 43%, 국민의힘 오신환 32%, 서울 동작을은 민주당 류사명 37%, 국민의힘 나경원 50%, 그리고 개혁신당 한승민 3%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도 중요해요. 낙동강 벨트 마저 보겠습니다. 6곳. 경남 양산을 민주당 김두관 44%, 국민의힘 김태호 43%, 경남 김해갑입니다. 민주당의 민홍철 35%, 국민의힘 박성호 36%, 경남 김해을, 민주당 김정호 37%, 국민의힘 조혜진 32%. 오른쪽 갑니다. 부산 북을, 민주당의 정명희 44.1%, 국민의힘 박성훈 45.6%, 부산 사상입니다. 민주당 배재정 39, 그리고 국민의힘 김대식 40, 부산 강서, 민주당 변성완 44.4%, 국민의힘 김도읍 48.7% 이렇게 여론조사상 각종 여론조사상입니다. 동일기관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김진욱 대변인 뭐 신문도 그렇게 이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만 두 벨트를 따져보면 민주당의 우위 내지는 약진세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네, 여론조사는 사실 뭐 개별 지역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지금 그 수도권의 한강벨트 그리고 부산 지역의 낙동강벨트를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네. 다름 아니라 지금 공천 과정 속에 있었을 때의 추세와 지금 공천이 끝나고 후보가 등록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추세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 지난 2월 말, 3월 초까지만 해도 사실 수도권이나 낙동강벨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이게 반대로 뒤바뀐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제공한 측면이 많다. 첫 번째는 이종섭 황상무 수석에 대한 그런 리스크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물가가 여전히 높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여전히 해결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권 심판론을 계속해서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바람이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넓어져 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다음 주에 이제 28일부터 네. 본격적인 선거 그렇죠. 운동이 들어가죠. 네. 다음 주부터 나올 이 여론조사도 이 추세가 상당 부분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더 갖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 지금 상황에서 한강 부분, 특히 수도권이 가장 의석수가 많은데 이 의석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다면 앞으로 총선 결과는 조금 더 그 민주당 쪽에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고 우리 성재준 의원님께 갈게요. 총선 최대 승부처로 두 벨트 판세를 봤다는 거예요. 높은 정권 심판에 따른 국민의힘의 이 고전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난답니다. 특히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 벨트와 부산 경남의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우위 약진 두드러지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한강 벨트 앞서 보여드린 것이죠. 마포, 용산, 중성동, 광진, 영등포, 동작 11곳 중에 10곳. 지난 총선에서요.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 9곳 중 5곳을 얻으며 그걸 발판으로 180석 압승을 이뤄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런 한강 벨트와 낙동강 벨트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갤럽 여론조사 혹시 그래픽 각종 여론조사 좀 정당에 있나요? 보여드리면 정당 지지율부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성재준 의원님도 갈게요. 지금 갤럽 조사 어제 발표된 걸 토대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요 이렇게 쭉 변화 추이를 보이다가 어제 34% 그리고 민주당은 이렇게 쭉 흐름을 보이다가 33% 거의 맞붙어 있고 굳이 숫자로 치면 국민의힘 34, 민주당 33. 그런데 혹시 그 그래픽이 있나요? 지금 이번 총선에서 무엇을 이 중점적으로 유권자에 두고 있는가? 혹시 그거 있으면 나중에 준비되면 보여주시고요. 성재준 의원님, 갤럽 조사를 보니까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교를 해봤더니 4년 전보다 그 비슷한 시기에 비교했더니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뼈아픈 대목일까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선거가 많이 남았다 또 이렇게 해석되는 거 어떻습니까? 물론 뼈아픈 부분이겠죠. 4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는 이제 뭐 문재인 정부였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국민 눈높이로 봤었을 때 견제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희가 일단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 총선과 지금의 현 상황을 비교를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앵커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11곳 중에서 10곳, 그러니까 뭐 압승을 거뒀던 그러네요. 지역들이었는데 네. 아까 전에 이제 지금 그래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상 이제 거의 비등비등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가 됐거나 한강 벨트가 됐거나 어떤 벨트가 됐든지 간에 지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더 안전벨트를 잘하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민주당이 이런 모습에서 약간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한국갤럽의 그 조사를 봤었을 때도 한 달 동안을 쭉 봤었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30%대여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0%대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민주당은 40%대까지 간 적이 없죠. 한 달 동안 봤었을 때는. 그러면 왜 40%대에서 34% 떨어졌을까? 이유는 꽤나 저희가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뭔데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양측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또 김 대변인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그게 이제 뭐 황상무 수석이 문제가 됐거나 전 수석이나 아니면 또 이종섭 대사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생 문제를 이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민주당 쪽에서 민생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있을까라고 하는 또 의문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선에 대해 가지고 신한일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네. 신한일전은 무엇이고 구한일전은 뭡니까? 애당초 지금 대한민국은 21세기에서 한일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이거를 반일 감정 같은 거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아, 네. 자, 그런데 여론조사를 볼 때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뭐 이런 표현은 유권자분들이 그렇게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흔히 이제 동물, 집토끼, 뭐 산토끼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즉 텃밭, 우리 고유 지지층, 전통적 지지층은 어떻게 반응 보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면인가요? 네. 여당 국민의힘 TK 대구 경북 지지율이요. 일주일 사이에 12%포인트가 빠졌답니다. 왜 이유가 뭘까 봤더니 당정 갈등과 공천 잡음에 이탈한 거 아니겠느냐. 보세요. 대구 경북 정당 지지율입니다. 이렇게 58, 61, 57, 61 거의 그렇게 보다가 49%로 어제 발표된 거예요. 49%로 많이 떨어졌죠. 더불어민주당은 TK 지역입니다. 18%, 19, 12, 19, 20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 자 서울 지역을 하나 볼게요. 서울 지역.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걸 봤어요. 국민의힘의 서울 지역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걸 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일주일 사이에 보세요. 3월 첫째 주에 45, 24던 바로 지난주 이 시간이었죠. 민주당이 32%로 치고 올라갔고 국민의힘이 45에서 30으로 많이 떨어져서 역전됐고 서울의 지지율이 무려 15%포인트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졌다고 그때 신문에 났던 걸 저희가 보도해드렸죠. 짚어봤죠.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30에서 국민의힘은 39%로 반등했고 민주당은 32까지 치고 갔다가 2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시 서울 지역은 역전되긴 했습니다만 강전의 부위원장님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텃밭이 급락한 거 여기에 지금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강하게 지지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12%포인트가 갑작스럽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 보수 유권자층에서 지금 있었던 당정 간의 갈등에 대해서 크게 보신다. 그리고 또 사실 대구에서는 도태우 변호사가 지역구 후보로 등록이 되었었는데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말 논란이 있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태우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대구는 아니지만 부산에서도 장예찬 후보에 네. 대해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랬죠. 장예찬 후보 역시 부산 수영구에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그랬죠.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예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친윤계 인사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어떠한 공천 갈등 그리고 비례 순번에 있어서의 보였던
어떠한 윤한 갈등 시즌2 시작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 대구 경북 유권자분들께서 많이 좀 흔들리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서울에 있어서는 오히려 9%포인트가 반등을 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상무 전 수석, 이 지금 조사는 19일에서 20일 동안에 네네. 이루어졌던 건데 네. 황상무 전 수석이 사퇴를 한 것이 3월 20일입니다. 아.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가 입국을 한 것이 21일이었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이어서 이 수도권에 있어서의 유권자들은 그 지역에서의 인물들도 보지만 전국적인 정세 그리고 약간 중도층의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또 하락하고 있는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그 서울 쪽 보여드릴까요? 네네. 네. 서울에서 민주당은 32%에서 26%로 6%포인트가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역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양문석 후보라든지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강북 의뢰서 후보였던 이 부분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것에 있어서 수도권 중도층의 표심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말씀드린 순간 옆에 앉아 계신 장현주 부위원장이 막 이게 막 시동 걸고 있어. 나 반박 펼칠 거야 하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보여드리고 장현주 부위원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한국일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강전의 부위원장님이 역시 한국일보도 그 얘기는 다루고 있어요. TK 지역 12%포인트, PK 부산 경남에서는 5%포인트가 하락했어요. 지지율이. 여당 텃밭마저 심상치 않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바로 이쪽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위험 신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 등에 이어 다음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지지층 결집을 꾀할 방침이다. 장현주 부위원장님. 사실 앞서 이제 강전의 부위원장님은 뭔가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이 상당한 약발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지층 결집을 고민하고 계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결책은 잘못 찾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TK에서 PK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좀 지지층 세력들 중에서 이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용산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뭐 황상무 수석이나 이종섭 대사의 이 문제 그리고 도태우 후보나 장예찬 후보의 공천 취소됐던 문제도 분명히 반영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부산을 포함한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기억하시고 계시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실망감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가 결국 총선을 앞두고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민심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특히 영남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해서 뭐 보수를 결집하는 효과가 뭐 어느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도층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다시 스스로 탄핵의 강을 또 불러일으키는 또 효과를 또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사실 그러면 결국 총선에서는 자신의 진영을 결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도 외연 확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점에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과연 중도층 표심에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도태우 후보가 지금 공천이 취소되고 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뭐 이렇게 의사를 밝히고 계시는데요. 도태우 후보라고 한다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공천 취소가 돼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마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 이거 자체가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도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아하.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 3면에 또 다른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아하, 이 그래픽 좀 볼까요? 두 인물이 있어요. 딱 봐도 이제 뭐
이름 아시겠죠? 이낙연, 이준석 뭐 두 사람이 뭐 갈라선 지는 뭐 꽤 됐습니다만 제목을 이제 보겠습니다. 분열 끝 추락. 그러면서 저 오른쪽 제목 보니까 뭡니까? 제3지대 실종. 야, 그러면서 아래 제목 좀 볼게요. 비전 없이 반윤 반명 대안 세력으로 인정 못 받았다. 조국 혁신당은 동시심판론 중도 표심을 얻고 지역구 없이 비례 전략으로 지지율 20%대로 치솟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성재준 의원님, 물론 이제 국민의힘 뭐 다른 당의 얘기긴 합니다만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애초에 출발 때 지금 분위기하고는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진이라 표현하면 이제 두 당이 좀 싫어할 테니까 이런 지금 상황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 뭐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분열 끝 추락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좀 강하게 쓰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제 개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뭐 국민의 입장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만 몇 가지 이제 그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은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제 류호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후보 등록을 포기를 했습니다. 네네. 분당에. 그리고 이제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정치 신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 쪽에 이제 그 후보 같은 경우도 아주 많이 지금 뒤추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정민 후보도 사실상 정치 신인입니다. 거의 지금 그 지지율이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뭔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떤 정책적인 비전을 내놓았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반도체라고 하는 이제 그 혁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누가 도대체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개혁신당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더 이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현욱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도체랑 사실 뭐 딱히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그게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양양자 이제 그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뭐 탈당을 할 것처럼 시사를 하다가 기자회견을 이제 취소를 하고 남기로 결정을 네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한테 약속을 받았대요.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를 들어보니까 반도체를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이게 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을 보고서 글쎄 과연 이준석 대표가 반도체에 대해서 그게 있을까? 그리고 나아가서 이거를 제외한 민생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진 게 또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비판해왔던 골자들을 쭉 보고 있으면은 반윤 그거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했던 내용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보다도 뭐 도너츠를 어디서 샀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만 비판을 하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더더욱 조금 반윤 말고는 없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느끼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다음 주에 28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여기 한국일보의 그래픽처럼 두 사람의 사진을 조금 어둡게 해놨잖아요.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과연 반전이 이루어질 좀 볼게요. 자, 그런가 하면 세계일보 일면 좀 보겠습니다. 정책 대기로 실종됐다. 이건 뭐 아마 여야 모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용산, 막말, 투표율이 승패를 가른다. 이제 오늘이 딱 총선이 오늘로 18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뭐 20일도 채 못 남은 거예요. 세계일보 기사 하나 더 보고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세계일보 3면 보니까 하지만 아직 모른다 그런 기사를 이 해설성 기사를 쓰면서 그래픽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픽을 좀 볼게요. 뭐냐? 역대 총선 약 3주 전의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를 정리를 해봤대요. 2012년 총선부터 본 거예요. 19대부터. 그때 당명의 변천사 딱 느낄 수가 있네요. 자, 볼게요. 새누리당 약 3주 전에 지지율에서 당시에 새누리당 32, 민주통합당 26. 그런데 4월 11일 개표 결과는 152석과 127석. 뭐
3주 전 여론조사 이기고 있는 당이 총선 이기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딱 그 격차라고 단언하기 좀 힘들 수도 있다. 어쨌든 격차는 이렇게 났어요. 152, 127. 2016년 갈게요. 20대 총선. 새누리당 39%, 약 3주 전 여론조사에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21. 선거 결과는요. 보세요. 엇비슷하게 나오죠. 이 지지율은 39대 21인데 개표 뚜껑을 열어보니 122, 123. 2020년 4년 전입니다. 21대 미래통합당 3주 전쯤에 지지율 22%, 더불어민주당 37%. 뚜껑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103대 180. 그때 뭐 언론들이 압승이란 표현을 썼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떻게 했느냐. 3주 전쯤에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3. 뚜껑은 아직 안 열렸죠. 다 물음표입니다. 김진욱 대변인, 이 기사가 말하려는 건 뭘까요? 남은 18일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변수가 아직도 많이 살아있는 변수가 많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렇게 3주 전에 득표율 어떤 지지도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꼭 맞게 그 의석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번도 잘 모르겠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남아있는 3주 동안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쪽이 실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약점은 감추고 강점은 더 드러내게 만드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유세 중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막말이라든지 이런 실수는 줄여야 되겠죠. 아하.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어떤 정권 심판론 이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아하. 이 상황을 뭐 여당 입장에서는 이미 다 해결이 됐다. 이종섭 장관이 대사가 귀국했고 황상무 수석이 사퇴했기 때문에 이건 다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종결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바구니 물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대파 한 단에 몇천 원씩 하는 이 상황들을 과연 유권자들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과연 집권 여당이 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정책적 부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3주의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날의 투표율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장으로 참여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번에 과연 투표율이 어느 수준 50%일 때일까 60%대일까 70%대일까에 따라서 이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나옴으로 해서 야권 지지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율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이 더불어민주당은 갖고 있는 것이고 네네. 더불어민주연합도 갖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이 상황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남은 18일 동안 선거판에도 적용이 될지 정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앞으로의 18일이 될 것 같아요. 구회말 투아웃이다. 와, 이거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구회말 투아웃이니까 아웃 카운트 하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아직 뭔가 할 수 있다. 뭐 희망 섞인 말을 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누구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여전히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다. 어허, 선거 시작 때 흐름 바뀔 것이다. 누가 이런 얘기했을까요? 한동훈 여당 비대위원장 인터뷰를 조선일보와 했습니다. 지난 21일 밤에 이루어졌대요. 1시간 정도. 극단주의 세력이 주류에 진입하면 민주주의 경제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강전의 부위원장님, 저 제목이 해석이에요. 보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절박감이 느껴지신가요? 막 어떻습니까? 이 제목은. 지금 제목은 9회 말 투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투아웃 이후에 투 스트라이크까지라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완전히네. 네, 결국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네요. 정말로 절박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 앞서 이제 지지율 같은 거 보았지만 전국적인 지지율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붙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마지막 하나의 공이 남아 있는데 역전 홈런을 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아웃 카운트 잡고서는 경기가 되는 것인지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처음 비대위원장이 되었을 때도 이미 9회 말 투아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도 그러한 상황인 것이고 조금 더 올라가는 듯 하다가 아까 본 것처럼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빠지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18일 동안에 정말 총력을 다해서 이 남아있는 공 하나를 끝내기 홈런을 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뭔가 어쨌든 제목 봐도 투아웃에 진짜 기사 읽어보니까 강전의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예요 지금.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오면 그냥 게임 끝나거나 아니면 잘 받아치면 역전 없는 가능하다. 이제 국민의힘은 후자 쪽을 더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데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선일보 사면에 그 인터뷰 내용을 쫙 실어내 볼게요. 조선일보 사면입니다. 질 수 없는 선거랍니다. 국민에 맞추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답니다. 상당히 어떤 뭔가 속내를 또 진솔하게 보기에 따른 진솔한 표현을 막 쏟아냈는데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상대당의 대표긴 합니다만 지금 보세요. 발버둥 치고 있다 그러면서 뭔가 지금 한 표를 호소하는 듯한 뭐 그런 것도 느껴져요. 근데 그 발버둥이 민주당 입장에서 좀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뭐 발버둥 치고 있다, 뭐 절박하다, 뭐 이런 자세는 정당마다 다 선거를 임하는 자세일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발버둥 침, 뭐 절박함이 느껴지는지 아닌지는 굉장히 또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다 각자 다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말이 앞서봤자 국민들에게는 또 그것이 바로 표심으로 이어지는 감동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행동이 돼야 될 텐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인터뷰 내용을 본다면 용산발 리스크라고 할 수 있었던 황상문 수석 사건이나 뭐 이종섭 대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뭐 정부의 입장이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간다라는 취지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국민들께서는 크게 울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수사를 받겠다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공수처에서 아직 소환할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만 해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송영길 대표가 자진출두해서 수사받겠다라고 했을 때 수사 일정에 따라 되고 있는 거니까 다급하더라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의 말을 또 되돌려 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해서 수사를 받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시는 국민 많지 않으실 겁니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받겠다라고 하는 게 칭찬받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의무일 뿐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 임명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특검을 좀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만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당 취재진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1일 밤에 이제 지역 유세 마치고 도착한 이 충청 지역 유세 마치고 도착한 한동훈 위원장을 한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인터뷰한 내용이래요. 근데 뭐 쭉 읽어봤습니다만 여러 내용이 있는데 저 말미에 보니까요. 조그만 제목인데 눈에 띄더라고요. 오른쪽 가볼게요. 총선 끝나면 유학? 물음표입니다. 총선 끝나면 네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총선 끝나면 유학을 갈 것이냐. 더 관심 집중되죠. 이렇게 살짝 다른 거 보여드렸어요. 총선 끝나면 유학이냐? 초심을 지켜 정치할 것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총선 끝나면 유학길에 오른다? 지금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지금 막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이거는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얘기했겠죠. 그런데 총선 이후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한 게 과거에 또 있었어요. 한번 그것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저는 당연히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겁니다. 4월 10일 목련이 필 때의 선거에 집중할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기면 안 떠납니다. 와, 저 때도 여러 얘기를 하면서 아마 진짜 해석의 영역이죠. 정치는 막 저 행간의 의미를 막 해석했는데 일단은요, 성재준 의원님, 갑자기 총선 끝나면 유학설이 왜 나왔어요, 지금 이게? 사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처음 등장했었을 때도 저는 이게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특정 뭐 이렇게 이름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때도 이제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학길에 떠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의 입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제발 좀 유학 좀 가라.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네. 기세로 봤었을 때는 유학비까지 마련해 줄 테니 제발 좀 떠났으면 좋겠다 네. 이 정도인데 거꾸로 생각해 봤었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 그게 또 위협이 된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좀 느낌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했던 그 이제 인터뷰 중에서 네. 정부의 종전 입장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의 어떤 목소리에 눈높이에 내가 맞추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선거를 바라보는 낮은 자세의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거의 뭐 선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논란이 있었던 이제 그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또 한민수 대변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봐더라도 여전히 이제 공천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거를 치르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또 질문이 들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했던 얘기 그리고 지금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종섭 대사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민주당이 고발을 해가지고 공수처 고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2023년도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아직까지도 증거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증거 자료조차 분석이 안 끝났다라고 해요. 그럼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면 계속해가지고 출국금지까지 했던 것이냐. 출국금지 왜 하는 겁니까? 수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불러가지고 수사하기 위해 가지고 출국금지하는 것인데 제대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같은 경우 증거 자료도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고 분석도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를 공수처가 했던 것인가? 공수처의 어떤 무능력함 자체를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소환 통보도 없었는데 소환을 했습니다. 그만큼이나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불식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소환 좀 해라 계속 해가지고 소환하는데도 안 나가시잖아요. 재판도 지금 똑바로 제대로 안 나가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종섭 대사가 귀국할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패킷 같은 거 들고서 이제 뭐 시위하는 네네.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발 조치가 돼가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종섭 대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자기 당에 있는 대표와 그리고 조국 대표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관훈클럽 토론회 때 했던 발언으로 이제 제가 기억합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발언 중에요. 과거 발언 중에 김진욱 대변인님. 총선 끝나면 제 인생이 좀 꼬인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많은 여러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 물론 뭐 이재명 대표도 이번 총선 결과가 앞으로의 향후 정치 생명과도 직결되겠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 인터뷰 나온 김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총선 결과도 많은 이 정치 생명과 연결될 것 같아요, 진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원내 최소한 과반을 획득하든 원내 일당이 되든
그걸 이겼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께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그러는데 목표가 얼마인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단독 과반을 했건 아니면 일당이 됐다, 원내 일당이 됐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이제 저희가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비대위원장을 넘어서서 비대위가 이제 그 정상적인 정당으로 가면서 당대표 선거를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수순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반대의 경우가 온다면 아마 그건 당연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네. 어딘가 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됐을 때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안 됐을 때는 뭐 그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됐을 때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은 엄청나게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서 봤을 때처럼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벌써 두 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1차 충돌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 때문에 있었고 네. 두 번째 2차 충돌은 이종석 대사가 조기에 귀국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치 지금 아바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아니냐라는 것을 일부 극복한 것처럼 보이고 네. 하지만 결국은 봉합이 되는 순간 기대했는데 차별화에는 실패했네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당선이 이제 만약에 일당이 넘어서 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넘어서 정상적인 당대표가 되었을 때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은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차별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어쨌든 총선 중요한 거예요. 여야 당대표 모두에게. 마지막 기사 좀 보고 제가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기사 보니까 세계일보 3면 볼게요. 세계일보 3면 보겠습니다. 천하람 함께 본 윤한 2차 갈등 봉합이다. 이제 앞서 뭐 이종섭 장관 그리고 뭐 황상무 수석 갈등에 과연 각종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는가 많은 이제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2차 갈등이 봉합된 지금 천안함 앞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도 악수하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이 갈등 봉합이 어떤 영향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주말의 매일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